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엔진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강정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사례로 배우는 성능 최적화 프로파일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요.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파일링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이제 알려드리고 앞서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상황별로 어떻게 프로파일링하고 최적화를 하면 좋을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최적화에 대해서 좋은 발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존 발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새로 추가된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만약 오늘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 자료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즐겨보는데요. 프로파일링 과정은 범죄의 수사 기법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방금 발생해서 드러난 문제는 마치 현행범과 같아서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오래전에 숨어있던 문제는 증거나 기록도 잘 남아있지 않고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최적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기법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작은 증거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최적화를 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최적화 작업을 뒤로 미뤄두었다가 출시 전에 한 번에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 가려지기 전에 프로젝트 초기 버전부터 꾸준히 프로파일링을 해서 우리가 개발 중인 게임에서 어떤 기능에 어느 정도의 부하가 걸리고 있는지 검사하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컨텐츠 개발에 바빠서 최적화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머나 TA 한두 분이 전체를 다 책임지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팀원들 모두 이제 각자 자기가 만드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증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게임이 느려지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병목이 걸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부하가 걸리고 있는지 용의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프로파일링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능 지표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지표들을 잘 활용해서 프로젝트 초기에 게임의 레퍼런스 하드웨어를 결정하고 목표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0프레임으로 동작하는 게임을 개발해야 되는 경우라면 한 프레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3.3ms의 프레임 타임이 필요하고요. 이 33.3ms를 각 기능별로 나눠서 성능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GPU 예산의 경우 보통 아트팀의 제작 가이드라인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캐릭터당 폴리곤 수나 동시에 영향받는 동적 라이트의 개수 등의 제한을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프로파일링 결과가 게임의 기획 방향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서버당 동시 접속자 수를 프로파일링 했는데 예상되는 매출액보다 서버 운영 비용이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BM을 바꾸거나 서버 부하를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획의 방향을 크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얻은 성능 지표는 그때그때 기록을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택 커맨드보다는 언리얼 인사이트나 언리얼 프론트엔드 같은 프로파일링 도구가 좀 더 정확한 값을 기록하는 게 가능합니다.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만약 반복돼서 발생되는 문제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능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품질 지표를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GPU에 부하를 주는 장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맵을 빠른 속도로 이동했을 때 이동 동선상에서 목표하는 성능 이하로 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반복해 볼 수가 있고요. 새로 추가된 캐릭터나 이펙트가 있을 때마다 로딩 시간을 측정해서 목표 로딩 시간을 초과하는 어셋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팀 규모나 프로젝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조직이나 개발팀 외에 별도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나 인프라 그리고 SQA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뭐 데브옵스 팀 같은 게 조직이 있어서 이런 테스트를 수행하고 자동화를 하기도 합니다. 프로파일링 작업은 결국 주어진 하드웨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를 해야 좀 더 쉽게 원인을
찾아서 문제의 범위를 좁혀나가고 성능 하락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의 기본 구조를 아주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게임이 실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드웨어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설치하시면 저장 공간의 여유 공간을 점유하게 되는데요. 특히 저장 공간이 부족한 편인 모바일 프로젝트라면 한 개의 디바이스에 설치할 수 있는 게임의 수가 용량으로 인해서 제한이 있고요. 새로 게임을 설치하시려면 이미 즐기고 있는 다른 게임을 지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거나 모바일 인터넷망의 보급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용량이 큰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트래픽 비용이 이런 발생되는 트래픽 비용이 굉장히 큰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치된 게임을 실행할 때는 게임 프로그램 코드라든지 텍스처 같은 콘텐츠들이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규모가 큰 맵이나 많은 수의 캐릭터를 동기 방식으로 로딩하는 경우라면 로딩 화면을 띄우고 로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언리얼 엔진에서는 게임 플레이 도중에 비동기식으로 텍스처를 로딩하는 스트리밍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로딩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로딩 시간을 최소화하고 게임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리소스만 로딩이 됐다면 게임을 바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픈월드 게임 같은 경우에 컨텐츠 볼륨이 굉장히 큰데요. 필요한 컨텐츠를 무한정 메모리에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메모리를 할당받는데 실패해서 크래시가 발생되고요. 이렇게 메모리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메모리의 용량뿐 아니라 메모리의 성능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CPU가 이제 메모리의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캐시를 거쳐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캐시에는 최근에 접근했던 메모리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미 캐시에 저장된 값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캐시 메모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L3 캐시는 보통 코어 외부에 위치해 있어서 코어들 사이에 공유가 가능하고요. L2 캐시나 L1 캐시는 L3 캐시보다는 빠르지만 보통 코어 내부에 있어서 다른 코어에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인 2차 저장 장치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성능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런 다양한 저장 장치들의 속도를 종류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만약 클럭 스피드가 3GHz인 CPU의 평균적인 지연 시간을 1초라고 간주를 하면 L1 캐시는 3초가 걸리고요. L2 캐시는 9배인 9초가 걸리고 L3 캐시는 43초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는 3.5분에서 5.5분 정도의 지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CPU나 캐시의 성능에 비해서 메모리의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즘 성능이 굉장히 빨라진 SSD를 살펴봐도 CPU나 캐시 메모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측면에서 성능을 올리려면 결국 캐시 히트 성공률이 높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캐시 히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는 로직을 여러 군데로 분산하지 않고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렌더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 플레이 로직은 CPU에서 처리가 되는데요. 카오스 디스트럭션 데모에서 보셨던 물리 연산이나 데미지 판정을 위한 충돌 체크, 오버랩 테스트, 아니면 AI라든지 애니메이션이나 패스파인딩을 위한 A-스타 알고리즘 등이 CPU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3D 장면을 화면에 렌더링할 때는 그래픽 연산을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특화된 그래픽 칩셋이 사용되는데요. 그래픽 카드에서 렌더링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렌더링에 필요한 텍스처나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비디오 메모리로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비디오 메모리도 시스템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용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요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4K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텍스처 용량도 따라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버추얼 텍스처링을 활용해서 불필요하게 큰 텍스처가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고 화면에 차지하는 크기에 맞는 적절한 해상도의 텍스처로 가상의 텍스처를 만들고 비디오 메모리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로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PU는 많은 수의 폴리곤 연산이나 많은 수의 픽셀 연산에 특화된 수천 개의 작은 코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벡터나 행렬 연산과 같은 3000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코어이기 때문에 CPU에서는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느린 스퀘어 루트 같은 제곱근 연산도 단일 인스트럭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CPU와는 다르게 모든 코어가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GPU도 CPU와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나 처리 속도에 한계가 있어서 4K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서 스케일 조정 없이 풀 해상도의 픽셀 연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쉐이더 인스트럭션이 많고 텍스처 참조가 많은 복잡한 쉐이더를 사용하시면 GPU에도 병목이 걸려서 프레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실시간 레이트레이싱과 같이 특별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위한 별도의 코어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전력을 소모하게 되고요. 열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공식에서 P는 파워고요. 그리고 이제 발열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V는 전압이고 F는 클럭 주파수 아니면은 이제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연산 장치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압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발열량은 전압의 제곱배만큼 오르기 때문에 발열 문제로 인해서 발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없이는 성능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쿨링 팬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제조사마다 자체적인 기준으로 스로틀링을 작동해서 성능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레퍼런스 디바이스에서 성능을 측정하시는데 스로틀링이 걸리기 전과 스로틀링이 걸린 후의 프레임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서 일관된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하시려면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모바일 디바이스 전용 쿨러를 장착해서 이제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로 성능을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한 프레임 레이트가 안정적으로 잘 나오시더라도 발열량을 줄이고 또 배터리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최적화는 끝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발열량이 적으면서도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리시려면 단일 코어에 부하를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이 여러 개의 코어에 균형 있게 나눠서 이제 부하를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멀티스레드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언리얼 엔진은 멀티코어 환경에서 최적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보통 이제 게임 스레드, 렌더링 스레드, RHI 스레드로 이렇게 나눠서 병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HI 스레드는 렌더링 커맨드 해석을 병렬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개의 프레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게임 스레드에서 게임 로직을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게임 스레드에서 발생된 드로우 콜을 렌더링 스레드에서 렌더링 커맨드로 만들어서 그래픽 카드로 보내게 되는데요. 보통 게임 스레드의 작업을 마친 후에 프레임이 렌더링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일부 코어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의 경우에는 게임 스레드가 해당 프레임에 대한 연산을 마친 후에 렌더링 스레드가 연산을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프레임에 대한 연산을 미리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바일 플랫폼이나 콘솔 플랫폼에서 개발하시는 경우 이제 지금 설명드린 일반적인 CPU 구조와는 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CPU의 코어가 모두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바일이나 콘솔 플랫폼의 경우에는 고성능이지만 발열량과 이제 전력 소모가 큰 코어와 성능은 떨어지지만 저전력으로 효율이 좋은 코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능에 이제 여유가 있을 경우에 발열량을 줄이시려면 저전력 클러스터 내의 코어만 사용하는 식으로 최적화가 가능한데요. 디바이스마다 클러스터의 구성 방법이라든지 코어의 캐시 공유 방법이 다르고 OS의 스케줄링에 제한을 걸게 되면 이렇게 효율적인 코어 배분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으로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어피니티 설정으로 이제 설정을 임의로 인위적으로 디바이스별로 이제 바꾸시는 경우에는 그 해당 타겟 디바이스에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방법론이나 배경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프로파일링을 시작하시기 전에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링 결과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배포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실행을 하셔야 정확한 프로파일링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플레이 인 에디터 모드로 실행하시는 것보다는 독립형 게임을 실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V싱크라든지 스무스 프레임 레이트라든지 피직스 서브 스태핑 같은 기능은 꺼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매번 환경 설정을 바꾸시느라 지쳐서 프로파일링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개발 환경에서라도 자주 살펴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모 시연을 통해서 한 단계씩 프로파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리얼 에디터를 실행했고요. 지금 보시는 레벨은 액션 RPG라고 그 언리얼 엔진의 런처에서 학습 탭으로 가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해보기 전에 여기서 에디터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적화 뷰 모드에 라이트 복잡도를 선택하시면 이 화면상에 라이트가 좀 복잡한 부분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라이트 아이콘이 지금 무버블로 되어 있는 게 세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가 복잡하게 겹쳐진 이 부분에서 주황색으로 색깔이 좀 표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용된 라이트 중에서 굳이 무버블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트는 스태틱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라이트를 빌드를 하시면은 이 부분 영역이 색깔이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돌아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뷰 모드 중에서 또 다른 유용한 뷰 모드가 이제 쿼드 오버드로우인데요. 오버드로우는 이렇게 화면에 픽셀 연산이 무거운 부분을 이렇게 좀 빨간색이나 흰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지금 보시는 이 불꽃 이펙트 같은 경우에 오버드로우가 OD라는 아이콘이 10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제 화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서 오버드로우가 심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티클은 최적화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화면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한 이게 작게 표시되도록 이렇게 동선을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아직 게임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게임 그 캐릭터들은 표시가 되지가 않고 있는데 에디터 상에서 뷰포트에서 바로 실행을 하고 게임을 잠깐 멈춘 후에 빙의를 이제 탈출을 해보시면 이 캐릭터의 오버드로우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캐릭터의 바닥 부분에 이제 그림자가 오버드로우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을 한번 그리고 그림자를 이제 두 번째 그리면은 두 번의 오버드로우로 충분히 렌더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3회 OD가 표시가 되고 있고 색깔도 이제 세 번 그리고 있다는 표시가 되고 있어서 이 캐릭터 메쉬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B 키를 눌러서 이 블루프린트의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의 블루프린트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컴포넌트들을 살펴보시면 이 중에서 렌더링 되는 캐릭터 스켈레탈 메쉬가 있고요. 여기 바닥에 이렇게 블럽 섀도우가 하나 사용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블럽 섀도우가 중복해서 하나 더 깔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실수로라도 이런 잘못된 데이터가 섞여 있을 경우에 뷰 모드로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이 뷰 모드는 Alt 키와 1, 2, 3, 4, 5, 6, 7번 이렇게 키 조합으로 쉽게 바꿔가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아이콘들이 이제 지저분할 때는 G키를 눌러서 게임 모드로 들어가시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G키로 이렇게 게임 모드를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창에서 창 메뉴에서 통계 탭을 이렇게 여시면 이 레벨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용량이 크거나 트라이앵글 개수가 많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해당되는 액터의 포커스를 이동하고 Alt 키를 누른 채로 레프트 클릭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메쉬가 지금 폴리곤 수가 제일 많은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불필요하게 폴리곤 개수가 많이 사용됐다면은 이 메쉬는 조금 더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 최적화 이걸 단순화하는 과정도 자동으로 엔진에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용량이 만약에 너무 클 경우에는 주로 패키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텍스처인데요.
이 텍스처를 이제 필터 중에서 텍스처를 필터링해서 그 중에서 쭉 텍스처를 리뷰를 했을 때 좀 불필요하게 용량이 큰 텍스처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일부 텍스처가 굳이 뭐 2K나 4K 같은 해상도로 이제 사용될 필요가 없는데 너무 큰 해상도가 사용된 게 있다면은 그런 텍스처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맥스 텍스처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면은 이 텍스처들이 배포될 때 512 텍스처 이하로만 사용되도록 이렇게 제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배포될 때는 이 텍스처의 크기가 512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은 좀 쉽게 용량을 좀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디터 상에서 프로파일링 하시는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최적화를 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프로파일링을 하시려면은 이 에디터가 차지하는 연산량을 빼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형 게임으로 실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하고 배포해서 릴리즈되는 그 게임 실행 파일과 동일하게 실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최소한 독립형 모드로 실행을 하셔야지 예, 좀 더 정확한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게임이 몇 프레임으로 돌고 있는지, 그리고 각 스레드별로 몇 밀리세컨드씩 사용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레임이 너무 안정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병목점이 걸릴 때까지 캐릭터들을 한번 쭉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좀 떨어지고 이제 밀리세컨드가 점점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60프레임이 목표인 게임일 경우 지금 60프레임 이하로 떨어졌고요. 잠깐 게임을 이렇게 포즈로 멈추면은 다시 틱이 돌지 않으면서 예, 프레임은 300프레임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원인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스탯 GPU를 눌러서 그래픽 카드의 부하가 크게 잡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예, 멈추거나 플레이하거나 그래픽 카드는 똑같이 이제 렌더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ms 정도 안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GPU가 아니라 다른 스레드를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게임 스레드를 살펴봤을 경우에 포즈를 풀자마자 한 25ms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ms면은 60프레임으로 렌더링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수치죠. 자, 게임을 좀 다시 실행해서 쭉 성능 부하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럼 게임 스레드 안에서 어떤 모듈이 문제의 원인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캐릭터 무브먼트 그리고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상당히 많은 수의 콜 카운트가 있고 밀리세컨드도 좀 크게 잡아먹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게임 스레드 안에서 캐릭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퍼폼 무브먼트하고 피직스 워킹 그리고 파인드 플로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의미는 이 캐릭터가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 있고 이 캐릭터가 서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바닥에 서 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연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연산 자체를 찾아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좀 더 연산을 단순화해서 좀 더 상호작용의 복잡도를 좀 낮추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최적화가 불가능한 연산이다. 그럴 경우라면 이 연산 자체를 병렬로 수행해서 별도의 스레드로 분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지표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제 각 모듈별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부분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애니메이션 쪽 틱이 한 4ms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4ms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멈췄다가 플레이 해봤다 해보는 식으로 이제 정확한 전후를 비교를 하면은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을 인해서 성능 부하를 유발하는 게 맞는지 좀 정확하게 검증이 가능하고요. 이 스탯 애님을 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애니메이션이 많이 연산이 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만 한번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후를 비교해 보면 멈춘 상태에서는 1.3ms고요. 애니메이션 플레이 중일 때는 2배 정도, 2배 이상, 한 3ms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기능별로 기능을 켜보고 꺼보고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식으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스탯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스탯 캐릭터라든지 스탯 피직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모듈들을 이제 분리해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별로 각각 담당한 기능들을 이렇게 따로 성능을 측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게임 스레드나 렌더링 스레드 중에 아니면은 뭐 그 외 다른 어떤 부분이든지 느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제 표시해주는 스탯 커맨드가 있는데요. 스탯 슬로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게임 스레드도 보이고 렌더링 스레드도 동시에 보이는데 지금 얼핏 보면은 게임 스레드와 렌더링 스레드 둘 다 동시에 같은 부하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렌더링 스레드 같은 경우에 CPU 스토리라고 해서 지금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원인은 이제 게임 스레드가 원인인 거고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섞여 있어서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하나씩 이제 비지빌리티를 껐다 켜는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쇼 플래그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스켈레탈 메시만 이렇게 숨겨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성능을 비교해보고 아니면은 이 파티클이 화면에 상당 많이 이제 대부분을 덮고 있는데 쇼 플래그의 점 파티클스를 0으로 이렇게 꺼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꺼보면서 프레임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해당 부분, 어느 부분이 문제를 유발하는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여전히 프레임은 안정적으로 나오질 않고 있어서 역시 렌더링 부분이 아니라 게임 로직 관련된 부분이 성능 부하를 유발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콘솔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콘솔 커맨드들을 다 외워서 입력하기는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치트키를 만들어서 단축키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사용된 치트키들은 모두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트키는 게임 일시 정지인데요. 일시 정지 상태에서 한 프레임씩 진행을 하면서 살펴보시면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눈에 띄지 않는 문제를 좀 더 쉽게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주 사용되는 순서대로 Shift 키 조합으로 1번부터 0번까지 저는 치트키를 구현을 해봤는데 컨트롤이나 Alt 키 대신 Shift 키를 사용한 이유는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키보드로 연결했을 때 인식이 되는 버튼이 Shift 버튼이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런 치트키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버튼이 부족하게 되는데 치트키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플립플롭이나 멀티게이트를 사용하시면 버튼 하나에 여러 기능을 이제 배정을 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도록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택 기능 자체가 성능 부하를 상당히 많이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스택 커맨드로 화면에 표시되는 UI로 인해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스택 커맨드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스택 커맨드가 활성화되도록 온오프를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도록 구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쇼 플래그도 렌더링 부하를 점검할 때 하나씩 이제 비지빌리티를 끄거나 켜볼 때 유용한데, 예, UI 같은 경우에는 쇼 플래그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유저 위젯을 이제 비지빌리티를 켜거나 끄실 때는 이런 식으로 뷰포트에 등록된 위젯을 찾아서 비지빌리티를 변경하시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데모로 전환을 해서요. 한번 이번에는 단축키, 치트키를 이용해서 한번 프로파일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와는 다르게 UI도 이렇게 꺼볼 수가 있죠. 쇼 플래그가 아니라 치트키를 이용한 거였고, Shift 2번을 눌러서 이렇게 스택 커맨드를 엔진, 렌더 스레드, 게임 스레드, 신 렌더링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스택 커맨드를 단축키에 등록해 놓고 쉽게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탯 FPS와 스탯 유닛을 이렇게 1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서 한순간에 지나가는 이펙트라든지 뭐 한순간에 애니메이션이 변경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즈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이렇게 포즈 상태로 가고 이렇게 한 프레임씩 포즈를 풀었다가 다시 포즈를 거는 식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동하면서 딱 한순간에 갑자기 이때 뭐 특정 순간에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펙트가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손쉽게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CPU나 뭐 게임 로직 같은 경우에는 CPU에서 또 크게 부하를 많이 잡아먹는 기능 중에 하나가 렉돌인데요. 이렇게 화면에 렉돌을 많이 떨어뜨리면은 마찬가지로 성능 부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이번에 명백하게 피직스 부분이 연산량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피직스를 한번 켜고 프레임 밀리세컨드를 보시면 이제 클로스랑 이게 스킨 피직스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연산량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쓰러져서 누워있는 캐릭터도 계속 성능을 잡아먹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렉돌의 틱만 이렇게 꺼주셔도 게임은 그대로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제 피직스 부분만 꺼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성능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에 띄는 문제들은 이제 스택 커맨드나 치트키를 활용해서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이제 눈에 띄지 않는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최적화를 해서 모으고 모아서 티끌모아 태산으로 이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이제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파일링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외부 프로파일링 도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어, 언리얼 프론트엔드가 제공이 되고 있었고요. 언리얼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타트 파일하고 스탯 스톱 파일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 진행 과정 전체를 녹화를 해서 다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지 이제 다시 열어서 디버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파일은 에디터의 개발자 툴에 세션 프론트엔드를 실행하시고 이렇게 프로파일러에서 저장된 파일을 찾아서 로딩하는 식으로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세션이 지금 이미 라이브 상태로 이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브로 데이터를 캡처를 하셔도 아까 봤던 것처럼 스타트 파일을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요. 이 데이터 캡처를 끄시면은 저장하던 게 멈추고 이제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송하는데 약간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다운로드가 맞춰지면 이 데이터를 로딩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로딩해 보면은 지금까지 전체 히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프레임이 튀는 프레임을 찾아서 그 프레임에 어떤 연산을 이제 사용을 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각 하나의 액터와 하나의 블루프린트, 각 개별 블루프린트 단위로까지 내려가서 어느 정도 CPU를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션 프론트엔드는 4.23 버전까지는 언리얼 엔진의 프로파일링 도구로 잘 사용이 됐는데 4.24 버전부터는 기능이 대폭 강화된 언리얼 인사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언리얼 인사이트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기존에는 로딩 타임을 분석할 때 콘솔 커맨드를 이용해서 좀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됐고 언리얼 엔진 쿠커 자체를 대상으로 프로파일링 할 경우에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이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언리얼 인사이트를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쉽게 UI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엔진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아직 한창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언리얼 인사이트를 수정해서 그 기능을 확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인사이트를 실행하시려면은 엔진 설치 폴더에 이렇게 설치된 위치에서 찾아보시면 언리얼 인사이트 실행 파일이 있고요. 언리얼 인사이트를 실행하면은 이런 UI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록됐던 트레이스 세션들을 쭉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고 이 세션들의 실행했던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실행됐는지 윈도우인지 안드로이드인지 그리고 어떤 커맨드 라인 인자를 통해서 실행이 됐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션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언리얼 인사이트에 기록됐던 세션 중에서 지금 기존에 기록됐던 세션을 더블 클릭해서 여셔서 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라이브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실행 중인 게임에 바로 붙여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라이브 중인 이제 게임에 붙여봤고요. 지금까지 전체 히스토리가 다 기록이 돼 있고 세션 프렌드와 좀 유사하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스레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녹화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부분이 프레임 레이트고요. 지금 30프레임 이하로 떨어진 부분은 이렇게 그래프가 높게 치솟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캐릭터를 많이 스폰하면서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가 안정적이다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30ms 이상 사용하는 부분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은 마우스를 휠을 돌리시면은 좀 더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프레임만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자 하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 해당 스레드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스레드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프레임 타임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분석을 했을 때도 렌더 스레드보다는 이제 게임 스레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렌더 스레드는 거의 텅 비어 있고요. 게임 스레드만 굉장히 바쁜데 그 중에서도 캐릭터 무브먼트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호출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한 개가 호출된 게 아니라 각 캐릭터별로 호출이 됐기 때문에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시고요. 예. 그래서 이 모듈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콜 스택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좀 더 세부적인 함수 레벨까지 이제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셋 로딩 타임 부분도 분석이 가능한데요. 예, 기존에는 이제 이런 로딩 타임을 이제 콘솔 커맨드로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언리얼 인사이트 자체에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분석을 하시고 로딩 게임 스레드 중에서 로딩으로 인해서 시간이 소모된 부분을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어떤 어셋을 로딩하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 그리고 몇 개를 로딩했는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기존 방법이고요. 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좀 프로파일링이 가능하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언리얼 인사이트는 이제 다른 플랫폼,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에서도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안드로이드에서 프로파일링 하시려면 이제 트레이스 하기 위한 커맨드 라인 정보들을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UE4 커맨드 라인 텍스트 파일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설정 값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adb 명령어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복사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원격 접속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실행 중인 게임을 원격 접속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콘솔 커맨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치트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블루투스 키보드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탯 유닛을 입력하면 이렇게 게임 스레드별 통계치가 나오고요. 지금 게임이 이렇게 라이브 중인 상황에서 언리얼 인사이트에서 지금 플랫폼을 보시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보이고요. 예, 이게 지금 라이브 상태로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고 보시면은 전체 히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딩 타임도 마찬가지고 CPU, PC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로딩 타임이라든지 프레임 레이트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언리얼 인사이트의 또 4.25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 네트워크 인사이트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샘플은 학습 탭에서 마찬가지로 학습 탭, 언리얼 엔진 런처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학습 탭으로 가시면은 슈터 게임이라는 데모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실 때 그냥 실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수를 늘려서 이제 2명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고급 세팅으로 이동을 하셔서 예, 안드로이드의 실행 인자를 설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언리얼 인사이트에 트레이스를 하기 위한 정보들을 실행 인자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게임을 이제 실행하면 2개의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2개의 게임이 네트워크로 접속이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언리얼 인사이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 총을 발사해서 패킷을 전송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패킷 양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트 수가 중간에 확 올라간 부분이 총을 발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벡터에서 어떤 패킷을 전달을 했고 그 패킷이 몇 개가 나갔고 그리고 패킷 트래픽이 몇 비트인지 이렇게 비트 단위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로 다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적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최적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시작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룬 내용이 이제 프로젝트의 성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이제 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라이브 Q&A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